네, 7시가 돼서 오늘 임정현 교수님 초청을 해서 성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어떻게 이제 추진해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 그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 5월 달에 이제 그 저희 소청 세미나를 갖다 2차례 진행을 했었어요, 성남에서. 그래서 네. 그 김효익 교수님이 첫 음, 번째 그 전반적인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자리를 가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서 그걸 이제 하시고 계시는 하셨던 변재건 박사님 음, 오셔서 전주, 뭐 광주, 뭐 기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시범 사업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한 달 정도 이제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그 관련해서 뭐 자활이든 돌봄이든 뭐 요양이든 그다음에 뭐 재택 의료를 갖다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하니까 뭐 그런 부분 어 그런 부분들 쭉 그 모셔서 한 14기관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네. 그 섭외를 해서 쭉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신 분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 하고 있구나. 그 한 기관에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셨더라고요. 뭐 저희도 음,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것도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고 있구나를 이제 알았는데, 공통적으로 느낀 게 그런 기관들이 각자 독자들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벽에 부딪히고 그걸 연기하는 게 많이 힘들고 뭐 이랬던 경험들 많이 들었고, 그러면 어떻게든 그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소통도 되고 뭐 네트워크도 구축돼서 잘 진행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가졌고, 그럼 시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의원도 모셔다가 그렇게 어, 발언 듣는 자리 가졌는데, 발언 듣는 게보다는 공부 좀 하라 뭐 이런 자리이긴 했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저희가 이제 지역에 성남 사회단체 연대회의라고 있는데요. 뭐 성남 참여연대라든지 뭐 YMCA, YWCA, KYC 뭐 이런 단체들이 이제 사회단체 연대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이제 토론회를 하기로 이제 5월 달에 결정을 했었어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성남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자 했는데, 사실 다들 내용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어떤 내용을 갖다 토론을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우리도 추진해야 될까. 저희가 하는 공공의료 성남 시민행동은 사실 뭐 이런 주로 이제 성남시 아시다시피 성남시 의료원 관계한 뭐 이런 이제 민간의택 전시라든지 공공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련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못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세미나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뭐 특별히 거기서 역할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거 하면서 저희가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데 좀 이렇게 일조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청 간담회는 저희 단체 공공의료 성남 시민행동이 독자적으로 초청해서 어, 그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 멀리 계신 분들도 임정균 선생님은 혹시 부산에 계신 선생님 아닌가 싶은데 예. 어떤 지역에 저희 같이 세미나 했던 분들에게 다 이제 안내를 했었고요. 근데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셨네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어, 교수님이 준비한 자료를 대해서 이제 설명과 강의를 먼저 듣고, 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질의응답, 고민, 이런 거 갖다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 의견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길게는 아니고 1시간 반 정도, 할 생각이고요. 잘못되면 다시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소중한 저녁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 공유 되니까 임정희 교수님 자료 네, 네, 공유하셔서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네, 네네.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성남에서 통합 돌봄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마침 제가 많이 고민을 하던 주제여서 망설이지 않고 시간이 맞으면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공공의료 시민행동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시도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기초를 놓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같이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커뮤니케어 이제 보건의료협의회 상임 대표로 있는데 거기 이제 19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창립 이제 4년이 넘었는데 이 통합 돌봄에 관련해서 요거로 모은 그 협의이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요 부분에 대한 토론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서 상당 정도의 합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로운 넷에 연속해서 이제 50회 걸쳐서 이제 연속 기구를 내부적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논의를 이제 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쪽에서 상당 부분 정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선도 사업을 이제 16개 기초지자체 쪽에서 진행을 했는데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그동안 쭉 좋은 평가를 받고 일을 했던 거가 부천시입니다. 오면은 제가 또 사는 곳이 부천시여서 마침 이제 부천시가 이거 통합 돌보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부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장님도 만났고 그만큼 굉장히 관심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천시가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부분을 할 만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논의를 하면서 지자체도 새로운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와 결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쪽에 두 분의 발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설명을 좀 생략해도 되는 거는 과감히 생략하고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맞춰서 제가 빨리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좀 충분하게 예, 1시간 정도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같이 가감없이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뭐 국가 위기에 놓여 있다. 기후 위기 또 기후 위기가 이제 일상화된 기후 재난,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 정성장의 위기, 이제 기후 재난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 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또 이번이 2분기에는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까지 경험을 했는 어려운 여건이고요. 오늘 얘기할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어, 유리없을 정도의 급격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에 65 이상의 비율이 높은데 또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가파르기 때문에 2040,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대 수명이 큰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는 그런 국가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45년 정도가 되면은 65세 이상 비율이 37%로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미지의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 저는 한국 사회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한국 사회의 건강성 또 민주주의에서도 매우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에 고립된 섬처럼 살아가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게 문제의 부분이고요. 이게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난한 이제 노인 가구 쪽 부분이 비율이 높아서 이제 에, 이제 빈곤 가구에 대한 정의가 중위소득의 40% 아니 그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구 형태인데 이러한 빈곤 노인 가구가 한 40%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서는 음,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가 어,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또 어, 노인 인구가 증가되어지고 만성 질환이 증가되어지고 결국에서는 이제 의료비 증가가 급격히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격하게 의료비가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모아놓은 기금도 고갈되고 또 이제 적자가 더 진행되어지면서 5년 안에 이제 건강보험이 굉장히 심각한 적자로 깊이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2060년에서는 이 적자가 마이너스 5천조에 다다를 것이다. 뭐 그런 예상도 나올 정도로 심각한 그러니까 어, 연금 시스템이 파산이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도 파산에 이르면은 정말 한국 사회는 이게 사회 자체를 도저히 지탱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남에서 벌써 이제 2번 정도 이 세미나를 했고 또 발표를 맡은 전체 그 단체들도 살펴봤는데요. 저는 단체가 여기 참여하고 있는데 이미 발제를 2번이나 들었고 또 내부 안에서 워크숍도 하고 그랬는데 어, 무슨 연유 때문에 저한테 발제를 또 맡겼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통합도움의 핵심적인 키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통합돌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돌봄의 패러다임의 변환이 초기에는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국가형이었지만 국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서 시장 주도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1980년대부터 2000년도 후반 쪽 부분인데 그러나 시장 주도로 했을 때 그것이 제도를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확인되어지면서 2010년도부터는 자치공동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흐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통합,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됐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살던 곳에서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여러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주도, 시장 주도 돌봄에 비해서 민주성과 효율성이 탁월하다. 자치공동체 주도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성과 효율성에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돌봄의 시장 규모를 보면 작년에 한 14조 한 5천 억대 정도가 됐는데요. 5년 후에서는 그게 한 20조 정도로 이상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고 등급 인정 대상자 보더라도 109만 명 정도가 되고 이것은 전체 노인 944만 명의 12%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기간 기간 한 부분이 2만 8천 개, 재가가 2만 2천 개, 시설이 6천 개 이런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케어링과 케어닥이나 케어네이션과 같은 제가 돌본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의 표현을 보면은 제가 유형 업체가 지금 2만 개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C 위의 편의점이 19,000개입니다. 그러니까 방문 요양 업체가 편의점보다도 많은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근데
장기양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안정된 거고 또 계속적으로 돌봄의 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시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양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아주 중요한 시장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케어링을 보면은 2019년도에 설립을 해서 재가요양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이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요양 서비스를 다루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2024년에 기준으로 해서 누적 이용자가 12,000명, 투자가 750억, 올해만 하더라도 4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고 또 요양보호사 시급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이탈률도 1% 미만 정도니까 상당한 정도의 성공률을 이미 보이고 있는 거죠. 매출이 2021년에서는 110억, 2022년은 350억, 2023년에서는 660억, 올해는 1,200억 정도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회사 케어링 커뮤니티 케어를 설립을 해서 지역 돌봄법에 대한 대응도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 업체가 이 M&A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적으로는 또 협동조합이 그 M&A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시장 주도로 이것을 이제 끌어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형편 내에서 저는 지역사회 중심,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그야말로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돌봄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역사회 의한 돌봄, 지역사회 내의 돌봄, 그리고 지방 분권화 여기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또 장기요양 및 복지 서비스, 자립생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쓰리 커뮤니티, 쓰리 케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지향해야 될 한국형 커뮤니티의 중요한 이제 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역 이제 돌봄법 그러니까 통합 돌봄 이제 지원법이 지난 3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이제 2년 있다가 2026년 3월에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면은 한국 사회가 그동안은 중앙 집권적이었는데 그것이 지방 분권화되고 상당 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되고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 부분의 권한이 위임되어지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어, 한국에서의 권력 구조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역 사회 내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지역사회의 굉장히 중심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거쳐서 제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에 있어서 돌봄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게 2년 안에 지역 돌봄법을 준비하는 2년 안에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공동체가 답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 또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불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WHO의 이제 만성 질환 관리 모형 쪽 부분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전문화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서비스가 있고 또 돌봄 요양 서비스가 있는 쪽 부분인데 공급자들이 이것에 접근하는 방안 부분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때까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공급자 중심으로 돼 왔고 그것도 굉장히 파편적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는 공급자들의 변화가 당연히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료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는 치료 중심의 굉장히 파편적인 어, 이제 의료 공급자 중심의 의료 시장 부분들을 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돌봄과 의료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는 1차 의료를 중심으로 한 주치의가 기반이 되어지면서 다학제 주치의 팀이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의료가 전환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재편성되는 부분들이 공급자에서 일어날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런 변화라는 것들은 요구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는다. 결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정치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 주민들의 조직화가 우선이 돼야 된다. 어, 일단 지역 주민들이 자기의 건강 관리 능력을 갖춘 이제 역량을 갖추는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서로 돌봄 그리고 상호 돌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큰 틀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거기에 공급자들이 같이 결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저는 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 통합 돌봄에 대한 시장 그리고 의료 시장에 대한 개편도 저는 가능하리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들어진 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사회 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내용 부분에서는 이제 지역 돌봄이라는 것이 정의가 어떠냐,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재정구조는 어떠냐, 돌봄을 제공할 때 돌봄의 제공 주체는 누가 되느냐, 돌봄 서비스의 전달책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갖춰진 부분이 중요한 내용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것의 중요한 내용들이 뼈대만 있고 사실 내용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면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서비스 전달 체계가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지 이 부분들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담겨 있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역 주민이 또 제반 이제 시민단체 제반 단체들이 협력해서 그 구조를 만드는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시장화되지 않는 여러 서비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일상생활 돌봄이라고 여기 딱 들어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식사 등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도 있고 이동 서비스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기구에 관한 서비스도 있고 틈새 돌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정보 관련 서비스 부분도 있고 또 주거 환경 개선 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시민들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동안은 의료 요양 등 개장이 시장화된 것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8조에 일상생활 돌봄이 들어온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의 목표를 명확하게 한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통합 돌봄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제 전략을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성남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만 돌봄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본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 형태를 연계 통합하고 병원에서 지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지자체 역할이 매우 이제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통합돌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된 그 부분인데요. 이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지역으로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반 영역에서의 변화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를 함께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서의 핵심 요소가 이제 주거복지, 건강의료, 요양돌봄, 또 서비스 연계. 요거는 이제 설명을 쭉 들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복지 상징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했다. 영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병원 시설에서부터 지역 재택으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사회 서비스법을 개정하면서 지역의 책임과 역량 확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특별히 돌봄 영역은 중요한 결정 부분들을 결국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을 해야 되는 거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법을 만들고 재원을 만들고 또 기금을 만들어서 지방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초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제 추진 전략 방향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이제 모습이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은 공공성이 취약하고 분절화되고 일차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 시민들의 참여 구조도 굉장히 취약한 쪽 부분인데 지방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고 서비스가 연계되고 또 방문 간호, 일차료 강화, 법제도에 대한 정비, 민간 공공부문에서 시민 참여 촉진, 민간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구축 이런 부분들이 지방정부 책임하에서 공공성이 강화되고 서비스의 통합 연계 강화, 시민 참여 촉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16개 지자체에서 선도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선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 이게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또 사례 발굴에 나섰다는 것과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전히 각 추진된 사업이 돌봄 의료 등 각 부문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성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파편적이고 분절화됐고 특히 보건의료의 참여는 매우 부족했고 복지행정 위주의 추진을 통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참여는 기초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시민 참여하는 그 기반에 대한 부분들도 그다지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이 그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면 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이제 일부만 하고 있고 서비스가 분절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자를 넓히고 또 서비스가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성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변화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공성이 실종된 양태인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될 것이다. 가능하면 이제 소규모 업체들은 줄이고 질 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오면은 제대로 질 관리가 되고 또 관리 체계를 구축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공공성이 강화되고 서비스 연계 통합 사례 관리, 예방 건강 증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져서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의 나이 들어가게 에이징 인플루언스가 실현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거는 앞쪽에 이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이 이게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이쪽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재원 체계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건강보험기여금, 노인장기요양보험기여금, 의료기여금, 중앙정부 포괄지원금, 지방세 이런 걸 통해 갖고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정부 지역 통합돌봄 재량기금 그러니까 어, 그쪽 지역에서 인프라가 취약하고 또 취약한 그룹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면 지역일수록 그거에 비춰봐서 필요한 재원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 내에서 저는
재원하는 마련하는 방식 부분들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양보험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여금이 있겠지만 지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양보험들도 재정 상태가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서 내는 새로운 재원들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를 올리거나 또는 하는 세목을 만들어서 일정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배분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지역사회 이제 통합돌봄 역량을 구축하는 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김용익 교수님께서 미리 이제 설명한 부분인데 우리 사회에 있어서 585만 정도의 통합돌봄 수요가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저는 마을 공동체가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 부분이 공공의료를 지탱하거나 또는 사회보험, 건강보험, 의료보험, 노인장기보험의 건강성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만 이제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의료비 증가 자체를 지금 2배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증가율을 떨어뜨리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같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돌봄이 진행되어지면 그만큼 의료비를 줄일 수 있고 또 장기양 보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측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부분에서 이것과 또 공공의료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가능한 집단이 어디냐라고 보여지면 전 뭐 김milk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발제하신 이제 변재관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협동조합 그리고 비영리 조직이 그 역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협동조합이 지금 증가되는 것을 보게 되면 2012년도 이후로 지금 2만 한 6천 개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5천 개 달할 정도의 숫자가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반 협동조합이 아직은 수도권에 이렇게 모여 있고요. 서울, 경기도에 모여 있는 쪽 부분인데 이것을 협동조합에서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에 초점을 맞춰 보면은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 부분이 2천 개 정도가 됩니다. 거의가 2천 개 육박하는 정도에 되기 때문에 일반 협동조합의 증가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보면은 이러한 돌봄의 정책의 변화나 정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주축적인 세력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는 저는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가 그동안 그런 영향을 꾸준히 축적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중요한 기반들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보면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첫 번째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1호 부분인데 지금은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조합원 부분이 6만 한 5천 정도 세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과 사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두게 되면은 1861개 정도가 돼서 사회협동조합 중에서 장애인과 어르신 돌봄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거의 보면 이렇게 180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복지 협동조합, 그 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 농협종합회에서 작년에 평가 내용을 봤더니 방문 요양 서비스 50군데, 주간보호 10군데, 요양원 3군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면 농협 쪽도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조금씩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농촌에서의 기반을 갖고 있는 사회적 농업 농장 부분인데 그린 케어팜이라고 하는 쪽 부분인데
이제 농민들이 별도의 보면은 사회적 농장을 만들고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라든가 만들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돌봄 모델을 이미 구축했고 30년 됐는데 그것의 평가 논문이 한 56개 정도 되는데 돌봄에서의 혁신적인 모델로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알죠? 보면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도시에서 이렇게 하기가 요양병원, 요양원의 모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부분들이 이미 농촌 같은 경우는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돌봄 활동들 활성화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우리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 돌봄과 관련해서 여러 제반 이제 사회적인 힘들을 모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움직인 쪽이 서울경제인제 지역 돌봄 TF를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해서 여기에 소속된 그룹을 보면은 의료복지 30개, 그다음에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한국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소속인데 70개. 한 살림이 도와보니 한 6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제 5개 정도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룹을 합하게 되면은 어, 되게 이제 큰 규모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조직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군구 단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인데 전체 226개 시군구 중에서 세 구를 합치면 105개 지역 시군구 조직이 구성되어지는데 저는 향후 5년 동안에서는 나머지 부분들을 충분히 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돌봄사회적 협동조합, 의료사회적 협동조합들이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의 요구를 수용한 그러니까 훨씬 더 발달된 그런 기능적으로 보면은 경쟁력이 있고 또 조직 기반을 갖춘 그런 협동조합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주거 환경 해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는 분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1인 가구 형태 굉장히 어려운 빈곤 노인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LH 쪽에 임대주택을 소규모로 하고 그것을 위탁을 해라. 사회적 경제 쪽에 그러면은 되게 한 30가구를 돌볼 수 있는 지역에 서비스 제공형 공동체 주택 운영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한테 요구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지자체하고 LH 쪽에 좀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냥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했으면 그냥 개토화돼서 삶이 말이 아닌데 소규모로 하고 마을 공동체와 결합을 했을 때 훨씬 더 오면은 관리가 잘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을 해서 LH가 이전에 이제 주택협동조합과 협력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면 요양 서비스, 돌봄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조금 더 그러면은 과학되면서 질 관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상호 돌봄, 서로 돌봄 이런 부분들을 의료협동조합에서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을 공동체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 시흥구로 있고 난 다음에 읍명동 단위의 마을 공동체 유기적인 결합성을 갖고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흥구 중에서 의료 쪽과 같이 결합되니까 돌봄과 의료를 함께 할 수 있고 시민 참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풀한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여기 이제 읍명동에 있는 마을 공동체와 사실 이제 결합하는 모델들을 갖고 있는데요. 모델들을 보면은 요 제천에 이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 요양사들이 마을 공동체 기반으로 주간 보호 또 방문 요양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파란이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왜 제천인가를 보면은 지역 구분에 있어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활동들이 오랫동안 진행됐던 부분이 제천, 그리고 금산, 그리고 산청 이 지역인데 이 세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간대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간대 학교가 있으면서 학부모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마을 공동체 운동을 벌였는데 그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장세 조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신학교가 이제 문을 닫을 이제 위기가 있어서 한 곳을 빌려갖고 수상한 청춘학교를 연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요, 이제 폐교된 학교라든가, 지방에 있어서 오면 지방 학교 중에서 이제 폐교 위험에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돌로미 클러스터를 조직하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있고요. 농촌에서 구체적인 모델을 만든 쪽 부분이 홍성에 있는 장곡면입니다. 그러면은 또 장곡면 부분인데 2019년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갖고 스스로가 돌봄 활동을 쭉 해온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장곡면 주민총회를 통해 갖고 구체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결의를 하고 출자하자 이렇게 결의를 됐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주민자치운동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밑바닥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주민자치회가 돌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 장곡면에 이제 2035 이제 복지 돌봄 분과에서 이렇게 아이 돌봄, 장애인 돌봄, 그리고 마을 복지 활동,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는 것, 사회적 녹음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보면은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떤 성과를 냈냐면 홍성군 쪽에다가 이 장곡면에 보면은 돌봄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방문 요양도 하고 주간보호도 하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하는 거에 대한 대규모 단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지역 주민진 주도로 해갖고 홍성군에 신청을 했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갖고 100억 정도의 예산을 이미 할당받았어요. 그리고 의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갖고 지자체를 움직여 갖고 실제로는 마을 돌봄에 관련한 어마어마한 자산을 받은 거죠. 500억 아니 그러니까 100억 정도 부분을 위탁 운영 받도록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 주민자치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의료복지 쪽에서 상호 돌봄을 어떻게 실천하냐고 하는 쪽 부분인데 노인 건강 돌봄 지도사 부분을 각 지자체에서 50명 많으면 100명 정도를 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고 그다음 나중에 돌봄 서비스를 또 받고 있는 쪽 부분인데 각 지역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노인 일자리면서 돌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나서갖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서비스 노인 일자리 자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 안성의료 같은 경우는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부분들을 이제 100명 정도를 계속적으로 이제 배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사 내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안성시하고 노인 인력 개발원 이런 쪽 부분에서 이런 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성남에서도 이와 같이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러면은 어떠한 돌봄 무용을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건가 했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돌봄 영역을 시민들의 존엄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역 부분들을 시장에 맡기지 않았어요. 6개의 비영리 법인만 여기 들어와서 방문 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요양병원 다 하는 그 전체적인 사업 부분들을 이 6개의 비영리 단체에 맡겼습니다. 그 단체를 보면은 개신교 쪽에 디아코니아,
그리고 천주교인 카리타스, 그 다음에 노동운동 그룹, 그 다음에 뭐 적십자, 뭐 이렇게 6개의 그룹이 들어와서 저희가 방문 요양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6개 그룹에 직접 가입을 해야 돼요. 그만큼 교육도 받고 거기에 대한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했다는 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고 이거는 독일의 사회적 경제 중요한 특성 부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보면은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삶과 관련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거나 또 비영리 단체들이 통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독일 사회에 있어서 지금 있는 높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3월 달에 독일 디아코니아를 다녀왔는데 직원이 여기 개신교에 있는 어, 디아코니아 직원만 60만 2천 명, 자원봉사자가 한 7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돌봄과 관련해서 시장화되지 않는 돌봄의 서비스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들어주는 서비스 아니면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 어 장애인에 대한 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인데 시장으로 수가가 매겨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을 시민들이 직접 하고 또 그거를 보면은 자원봉사로 등록을 하고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아팠을 때 자원봉사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근데 시민들이 하는 자원봉사 부분들을 독일에서는 연금과 연동을 해줍니다. 주 10시간 정도의 그러한 돌봄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연금과 연동하는 거니까 국가의 중요한 시스템 부분들을 시민사회에서 하는 돌봄 행동과 같이 결합시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서는 행정부가 파산됐을 때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갖고 민간 협력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 2달 정도 됐는데 우리 내에서는 주로 요양원, 요양병원들 어르신들이 이제 입소하면 주로는 낙상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묶어놓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걷지 못하고 신체 활동이 제약되게 되면은 훨씬 더 오면은 취약해지거든요. 오면은 그런 또 치매 같은 경우도 더 진행될 수 있는데 여기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장을 보게 되면은 농촌에 있는 마을 공동체 부분인데 농민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보면 서비스 제공형 공동체 주택을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네덜란드 부분에 있어서 치매 국가가 적극적으로 특히 지자체가 기여하는 부분을 보면은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 요양병원, 요양원밖에 없지만 여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을 전체가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포괄센터나 방문 개호, 방문 간호 스테이션이나 케어 매니저 뭐 이런 부분들 예를 들 수 있고 특히 이제 주택 부분에서는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 그 지역 포괄 케어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어, 이제 개호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요 주택에 대한 부분이 바꿀 나간다는 시민들이 문안을 통해 갖고 일정 정도 주택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나이 들어서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만드는 거가 한국 사회에서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근거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서도 보면 서울시가 종교협의나 이런 쪽에 가사 지원이나 이동 지원, 주거 지원하는 쪽에 예, 서울시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이런 것 같이 지자체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제 지역 돌봄법이 시행령 신규칙을 마련하면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흥구 단위 또 읍명동 단위의 돌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시흥구도 물론 그렇지만 읍명동 단위의 돌봄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니 저는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에서의 행정동이 3,500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3,500개의 읍명동 단위의 돌봄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어, 그러니까 인구 10,000명, 20,000명 단위 돌봄 단위에는 단위로 해서 포괄 케어 센터를 5,000개를 놓습니다. 그중에서 80%를 민간에 위탁했거든요. 민간 위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경에서 20%를 지자체가 담당을 합니다. 오면은. 근데 이거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돌봄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 사회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운동을 하면 지역 주민들 거기 참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마을 단위 읍명동의 돌봄 조직을 구성할 수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체와 통합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걸로 이제 복선을 깔아 놓은 거죠. 실제로 보면. 근데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 돌봄 협의체 같은 경우에서는 동장이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임명제 형태거든요. 보면. 지금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임명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동 단위에서 동장도 선거하고 주민자치조직이 들어서는 판인데 돌봄 조직에 있어서 동장이 임명하는 돌봄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대부분의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사회 보장체 위원들이 위촉되지만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돼 있고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가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일부는 활성화되고 역할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읍명동 단위의 돌봄 조직을 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재반 조직들이 보건의료뿐만 아니고 시민, 종교, 사회 연대 경제, 장애인 단체, 노동 단체 다 연합을 해갖고 결국에서는 풀뿌리 돌봄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풀뿌리 돌봄 조직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때 저는 한국 사회가 변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도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대 동에서 이 돌봄 지원 협의체가 구성됐을 때 예산을 얼마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부천시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하고 그 예산을 부천시에 받아갖고 내년 예산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에서는 어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공동으로 점검을 하고 돌봄 서비스의 범위도 정하고 예산도 정하고 민간 협력 구조를 마련해서 다음 해에 돌봄 서비스 내용을 정하는 거죠. 이러한 돌봄 민주주의가 민간 협력이 이제 작동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협력의 원칙을 통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간의 집을 어떻게 하냐, 정보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병원 이동 서비스, 말벗 서비스, 틈새, 돌봄, 또 상호 돌봄 촉진 부분인데 예산을 다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돌봄의 빈틈이 곳곳에 있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나서갖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담을 수 없는 경우에서는 우선은 다목살하자. 그렇지만은 실비용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대라. 내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독일이 보면은 한편적으로는 고용 촉진 부분이 있지만 한편적으로 그만큼 정도의 자원봉사가 있는 거는 여전히 보면 돌봄의 사각지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스스로가 메꿔주는 겁니다. 보면은. 그렇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독일이 선진적인 제도로 가는 건 중요한 밑거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각 지역 부문에서 LH 쪽이 서비스 제공형 공동체 주택을 이제 공모합니다. 어, 내년도에 전국 대상에 한 1,000호 정도가 되는
고령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서비스 주택을 이제 이제 공고했는데 이것도 참 이게 어려워진 이제 부분들이 소규모로 할 때는 이윤이 안 남기기 때문에 이제 건설회사가 나서지 않는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을 봤더니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돼 있는 쪽 부분이어서 이 건설 회사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을 활동 중에서 자원에서 들어가는 그래서 조금 더 지자체들이 이것을 서포트하고 지역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돌봄 활동에 나올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자원봉사은행이나 타임뱅크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하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생기면은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 돌봄협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동단위로 마을 돌봄,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자산이 마련되어지고 지속적인 담보가 됩니다. 계속 바뀌어 나가는 돌봄 지원 협의체 같은 경우에서는 중요하게 의사결정 구조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는 경영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자본 자체가 축적될 수 있는 구조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마을 돌봄을 기반으로 해서 주치의제도를 시행했을 때 그만큼 이제 혜택이 많다는 것들을 이미 논문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심사 평가원을 통해 갖고 심평원 쪽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 도움을 받아서 2년 동안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게 그만큼 건강보험에 이제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을 입증을 했는데 한 사람당 한 4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절약되어지고 어,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라든가 또 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 이제 각 지역마다 한 사람당 1년에 40만 원씩 절약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추가 돌봄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부천에 설득하는 논리는 이렇게 돌봄 구조를 했을 때는 지금 의료급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되게 8%, 9% 정도로 증가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건강보험 쪽 부분에 있어도 1인당 의료비를 1년에 40만 원씩 절약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합 돌봄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충분히 재원 확보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돼서 2045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65세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37%로 일본을 제치고 이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되는 쪽 부분인데 한국이 이러한 다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성남 어, 어떻게 통합 돌봄 필요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생각 부분들은 돌봄 민주주의를 어, 연대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전에 공공 의료 시민행동을 조직하듯이 통합 돌봄 시민행동을 조직해야 된다. 여기에 시민, 종교, 장애인, 노동, 보건의료인, 시민, 사회연대 경제가 연대해서 돌봄 문제를 정취하기 위해서 힘을 이제 결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신구 단위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경영이 뒷받침한 부분들은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해 갖고 그 안에 경영도 가능하고 질 높고 이 시장에서도 생존 가능한 형태의 강력한 모델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읍명 단위 부분은 주민자치 조직과 좀 결합했으면 좋겠다. 돌봄 분야의 주민자치운동과 결합하고 읍명도 단위의 돌봄 지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사례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부분에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저는 그 3,500개 동 부분에 한 10%만 하더라도 350개 정도만 하더라도 딴 데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파장 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존에 했던 그냥 임명제로 하는 어떤 서류만 있는 지금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내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 힘들을 다 집약해서 새로운 그 밑바닥에 풀뿌리의 돌봄 조직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풀뿌리 돌봄 민주주의를 우리가 정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러한 돌봄 민주연대를 구축하자 뭐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공공의료 시민 행동을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진행되고 어, 어, 또 성남시에서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하면서 저는 시민사회에 시민들이 조직화되지 않고 권력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고 특정 정도의 의료원을 우리가 확보한다 그래도 그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튼튼하게 시민들의 참여 구조를 조직하고 그것이 공공의료와 연결됐을 때 좀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 통합 돌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단위의 돌봄 조직을 구축하자. 그리고 전체적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인 돌봄 무형을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돌봄 민주주의를 정착했으면 좋겠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예, 하든지 갖다 1시간 미만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네, 예. 아, 한 시간이 어떻게 금방 지나가는지 맞습니다. 네, 네, 예. 마지막에 많이 중요한 말씀을, 예, 마지막에 또 많이, 주셔서, 네, 어, 네, 뭐, 어려운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방향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막연하게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음, 관에서 주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관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일단 음, 모르고, 음, 그리고 민간에 현재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은 고민도 많고 상당히 열정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저희 세미나 발표할 때 열정이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돼서 상당히 답답해하고, 그걸 돌봄을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제 자기 목소리를 사실 못 내고 있고, 음. 그래서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셔서 그 뒤에 만났었는데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고민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셔서, 네, 청사진이 네, 있어야 돼, 네, 청사진이.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쪽에서 일단 같이 그 힘을 합치고 연대를 해야 되겠다. 네, 지금 맞습니다. 현재는 지난번 세미나 발표하셨던 기관들 중심으로 일단 뭐 이렇게 네, 카톡 소통방 정도 만든 정도가 음, 현재인데 어쨌든 그 연대의 질을 좀 높여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음, 뭐그 정도 했었는데 네, 돌봄 민주주의 연대 뭐 음. 돌봄 뭐 시민행동 뭐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런 분들을 적절히 우리가 포괄해갖고, 그분들을 네. 제끼고 하긴 또 쉽지 않아요. 가능하면 껴안고, 밑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새롭게 조직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성남에 이제 구시가지에 본시가지에 이제 건물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아파트를 져서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 계신데 거기에 노인회 뭐 노인회장 뭐 이러신 분들이 이제 딱 구성이 되잖아요. 경로당 뭐 이렇게 음,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이후에 돌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 많이 아시는 상황이라서 음, 일단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 읍면동단이 이제 성남이 되게 큰 시잖아요. 음. 부천보다 훨씬 큰 시인데,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네. 분당까지 하면은 뭐 거의 한 95만, 뭐 100만 가까운 시라서 네. 한꺼번에 다 모든 곳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저희는 했었어요. 그래서, 음, 어,
분당 한 군데, 뭐 중원구, 본시가 이제 중원구, 수정구 한 군데씩 해도 그쪽 마을 중심으로 뭔가를 좀 하는 걸 갖다가, 민간 쪽에서 이렇게 뭔가를 좀, 하고, 그게 이제 한번 선도가 되면은 뭐 주변 다른 동까지 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좋은 조언을 네, 주셨던 것 네. 같습니다. 모델을 만들고 그걸 또 교육해서 또 확산시켜 나가면 돼요. 네, 네. 성남에도 의료복지사회자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성남 네, 맞습니다. 의료복지조합이 있는데, 아직은 규모가 작은데, 네, 많이 좀 당이 들면서, 키워주십시오. 네. 그걸 많이 크게 키워야겠다. 많이 키워야 돼. 예, 네네. 저도 조합원이긴 합니다만은, 많이 크게 키우는데 힘을 쏟아야 되겠다 네, 생각이, 말씀하시는 게 들었습니다. 예. 그건 뭐, 여태까지 강의하신 분의 제 소감이었고, 다른 분들께 질문하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도 한살림 성남 용인에서도 이제 돌봄 의료, 돌봄 협동조합을 구성하기로 성남에서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성현 이사님도 오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이렇게 준비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사실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뭐 잘 모르게. 예. 그래서,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현 선생님께 화면도 비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한살림 준비를 아, 하시는데. 그렇잖아도 오늘 저희 센터장님 면접 보고 왔거든요. 예. 예, 저희가 주야간 돌봄 센터를 이제 예, 앞두고 있는데요. 음, 제가는 벌써 제 사업자 등록증을 음,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주야간을 같이 오픈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센터장님을 먼저 일단은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좋은 분이 오셔서 예, 같이 일하게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살님이 지금 95만 조합원이 됐어요. 그렇군요. 제가 너무 네. 과소평가됐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성남 용인은 이제 음, 7만 2천? 네네. 네, 그렇게 네, 돼가고 있는데요. 근데 네, 뭐 사실 이 조합원들이 다 이용하고 있진 않아요. 한 네, 3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서 네, 조합원 계속 늘고 있지만 객단가는 내려가서 이용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네, 듣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정도이지 않을까. 네. 신조합 원수가 어떨까. 네, 예, 그런 정도. 실제로 이용하는 조합원은 그렇게 많진 음, 않아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음, 한살림에서 이제 돌봄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반대가 저희 안에서 많았어요. 많았는데 음, 그 한 1년 전, 2년 전부터 갑자기 이게 음, 조합원들의 마음이 음, 뭐라 그럴까? 좀 역전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음, 돌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음, 그 메시지가 음, 이제 인식이 제대로 받아들여진 거죠. 나이가 조합원들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근데 이거는 비단 한살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이렇게 지금 돌봄에 대한 인식이 좀 예전과 다르게 시혜적인 돌봄이 아니라 이제는 음, 누구나가 다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돌봄의 민주화 너무 음, 좋은 정답이거든. 정답이라고 저희 생각하거든요. 저희 음, 한살림에서 음, 돌봄학교를 지금 해마다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3년 전부터 해오고 있어서 지금 5기까지 이제 됐고 김용희 선생님의 강좌가 이제 항상 필수로 있어서 근데 답은 아는데 이걸 나라에서 지방자치에서 지자체에서 이거를 좀 법제화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저희 지금 연대가 있잖아요. 음, 어떻게 이거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시와 좀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네. 예, 시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생각을 조금 이제 가다듬어서 네, 한살림이나 뭐 의료사협이나 지금 여기 하는 제반 사회적 운동주의 아닌 또 다른 시민단체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결국에는 살만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또
그만큼 존엄성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결국 사회의 목표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협동조합에 먼저 실천을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며 아 그게 정말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은 저는 뭐 한살님이 조합원들의 필요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쪽으로 하겠지만 나중에서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보면은 그렇죠. 이런 서비스를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열어놓긴 했어요. 예, 네. 그런 딱 열어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여러 이제 그 생협 먹거리 돌봄에 있는 생협을 보면 우리하고는 월등하게 차이난 서비스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서비스 제공형 공동주택이 있다 하면은 그분들을 위한 마을 식당 운영하는 것도 협동조합에서 음. 예. 어르신들을 위한 카페에 갔다가 레스토랑 같은 음. 경우도 협동조합에서 주도를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곳곳에 보면 돌보면 여러 가지 손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있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보면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다. 저희가 기흥에서 이제 저희가 성남 용인을 같이 하는데 기흥에서 어린이 식당을 했었어요. 음, 그 직장인 그 조합원들 자녀들 대상으로 음, 어린이들 그 조합원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학 음, 동안에 식사를 제공하겠다. 음, 그래서 한 끼에 이제 뭐 2,000원 이렇게 받고 음, 그거를 조합원 활동으로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근데 그 일본에서 그거를 했었어서 바람의 마을에서 했었어서 저희가 음, 그 활동을 모델로 가져왔는데 음, 조합원들이 그렇게 잘 보내질 않더라고요. 저희 나라하고 일본하고 그 문화가 좀 다른지 예, 그 모델이 좀 성공적으로 돼. 근데 저희가 기흥이나 그런 데서 해서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한살림 매장이 구시가지에 없는데 중원구에서 했었더라면 이게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매장을 거점으로 활동을 할 게 아니라 활동방이나 매장을 거점으로 할 게 아니라 저희가 뭐 밥차를 마련하든지 해서 음. 그쪽으로 가야겠다, 네, 찾아가는 예, 네. 활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창조성을 좀 발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이 예, 없어요. 네, 어, 돈이 안 돼요. 네네네. 아무튼 그 중간에 거쳐야 될 단계가 있지만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뭐 2040년, 50년 정도 되면 고령화에 대한 우리 문제들 극복하고 다른 세대한테 시민들과 협동조합을 위해서 이러한 갖다가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일본에도 없던 좀 더 창의적으로 해석한 그런 걸 통해 갖고 참 이렇게 극복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정치적인 민주화뿐만 아니고 결국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좀 바꿀 수 있는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먹거리 네. 돌봄이라는 게 그런 거에 중요한 기여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상상력을 발휘하고 사람들한테 꿈을 꾸고 우리가 협동조합의 돌봄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을 놓는 거다. 그렇게 좀 한살님이 예, 좀 아, 기반을 놔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저희 이 지역 한살림은 아닌데 원주 한살림에서 생활 그 돌봄이라고 해서 돌봄 뭐지? 그 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음, 도배하고 이 전구 가는 거를 조합원들에게 그 지사분들이 오셔서 가르쳐 음, 주시고 그리고 음, 저희가 생산자님들 나이 드신 음, 음, 생산자님들의 음, 전구 갈아주기 그리고 음, 도배해드리기 이런 또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음, 콩살이라는 그 돌봄 그 네, 사회적 농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성남 용인에서는 그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업 창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선거철이나 그럴 때 이제 지자체 선거, 지방선거 할 때 음, 음,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뭐랄까 제시 정책 음, 제안을 음, 해서 음, 이거를 좀 약속으로 걸어서 하면은 저희한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음, 네, 저희 음, 음. 힘만으로는 좀 시민들의 나쁘지. 목소리를 집약해서 지자체한테 분출하면 그 지자체가 안 받을 수가 없죠. 보면. 음, 네. 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살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예, 예,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좀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채팅방에서 나온 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상현 님이 성남 시민이자 조합원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정일로 님이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되 의존적이지 않은
통합돌봄연대체 구축하기, 극단의 자본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 돌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아야 한다.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셨고, 김은혜님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봄의 불평등에 대해 고민하는 마음들이 민족 돌봄이라는 방향으로 잘 이어지고 뭉쳐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네, 글 주셨고요. 제가 채팅방에 교수님 자료를 올렸으니까, 어, 네, 다운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한 가지 여쭤볼 거는 네, 그, 한국의료사협에서 노인건강 돌봄 지도사 민간 자격증 교육생, 음, 이거를, 한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 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남에서 저희 이제 세미나 했던 그 단체들이 요거를 함께 요런 걸 갖다가 좀 하면 어떨까? 어쨌든 주민들 네. 이런 것도 이제 교육도 받고 이후에 이제 돌봄에 주된 이제 반응이 또 갖고 게 될 것 뭐 같으니까. 예. 몇 대1 경쟁해요. 네. 그래요. 음. 그분들도 시험을 보니까 막 시험 준비하시고 막 굉장히 네. 열심히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국의료사협이 하고 협력해서 어 그렇죠. 네. 저희 뭐 한살림이나 저희 뭐 성남의료사협이나 그렇죠. 이제 네. 준비했던 그렇죠. 단체 기관들이 함께 그렇죠. 연대해서 요거를 갖다가 좀 공동 사업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한번 논의를 저희 그리고 에서 시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네. 실태 조사 같이 하고 네. 돌봄이 어떤 수요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예산 반영하자. 음, 예, 이거를 서비스 제공하는 형태는 우리가 일정 정도 어떤 걸 좀 맡겠다. 음, 시장에서 맡을 때가 적합한 데가 없으면 우리가 맡겠다. 시장에 대한 대안 정보들 형태니까. 음,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맡아라. 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어, 성남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